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솔루션 장희영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더 솔루션. 오늘은 어떤 일이든 천하무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풋풋한 20대부터 32년이 흘러 퇴직하는 그날까지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사명감 하나로 평생을 사신 분인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유튜브 사건 의뢰로도 익숙한 분이실 겁니다. 32년 베테랑 강력계 형사 김복준 교수님 오늘 게스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아마 JTBC 사건반장에서 우리 장현 교수하고 저하고 그래요. 거의 한 2년 남짓 같이 했죠. 2, 3년 했고 맞아요. 2, 3년 했죠. 그렇죠. 마지막에 거의 같이 그만뒀으니까. 그리고 그쵸? 같이 그만뒀으니까. 요즘 예능이랑 뭐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많은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좀 약간 갈등하는 소재예요. 이제 사건반장도 우리 장 교수님하고 우리 방송할 때도 오로지 리얼이잖아요. 그쵸, 사건 얘기. 사건 분석하고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사건을 그것도 역시 이제 사건 그렇죠. 관련된 건데 중간중간에 이제 몇 군데에서 이렇게 저 섭외가 와가지고 근데 이제 꼭지는 전부 다 뭐 나는 형사다 맞아. 아니면 사건 관련된 이야기라고 해서 갔는데 사실은 그 장르가 예능이더라고요. 맞아요. 라디오스타 이런 것도 라디오스타니 미우새니 맞아 미우새 다수의 수단이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게 예능이더라고요. 예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몇 군데 또 섭외가 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예능에 내가 계속 가도 되나? 근데 거기서 섭외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교수님이 어울리니까 섭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내가 잘못하면은 사건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예능에서 잘못하면 좀 희화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걱정스럽긴 다행히도 해요. 희화되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작가들이나 이렇게 PD들이 하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얼마나 방송계에서는 든든하겠어요. 교수님 같은 분이 방송 활동을 해주시는 것 자체에 아이고 아니에요. 비싼 돈 들여서 자문 받는 것보다 아예 출연료를 드리는 게 낫겠다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국문학 전공을 하셨다. 네, 국어 국문학. 맞아요? 네. 아니 어떻게 처음에 그러면 경찰이 되셨어요? 원래 이제 원래 꿈은 경찰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PD나 방송국 PD나 아니면 기자 이런 쪽에 저는 좀 약간 이제 좀 움직이는 그런 직업을 선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했고 또 글도 쓰고 싶었고요. 그래서 했던 건데 이게 분명히 또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한 거죠. 아니 진짜 궁금한 게 어떻게 형사를 처음에 지원을 하신 거 시험을 보신 거겠죠? 계기가 제가 있어요? 오지랖이 높잖아요. 그건 잘 아시잖아. 어디 지나가다가 이건 불의를 아닌데, 못 참으시죠? 이건 오지랖보다는. 아닌데 싶으면 그냥 못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맞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면서 싸움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싸움을 그 어린 시절부터 대충 계산해 보니까 수백 번 했겠어요. 그 싸움을 많이 했는데 그 싸움이 나한테 시비가 됐거나 나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싸웠나? 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누굴 도와주려다 싸웠구나. 아니 괜히 오지랖 남의 일에 관여하고 참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나하고 싸움이 됐는데 아마 그런 기본적인 사람의 성향에 기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조금 이렇게 벌 주고 피해 받는 사람들 도와주는 이런 경찰 막 들어올 그 무렵에 82년도 그 즈음에 우리나라에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요. 파렴치범들도 많았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나가 있는 사이에 그 근로자 이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비 노릇하고 하면서 금품 갈취하는 정말 파렴치한 놈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저런 놈들 다 혼내야 되는데 정말 할 수 있으면 때려주고 싶은데 이거 합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계산해 보니까 경찰이 딱이에요. 와. 거기에다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문무를 겸비한 직업은 또 필요하거든요. 문무 그러네. 국문학도가 경찰. 경찰이 그나마 문무를 겸비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래도
뜻이 있어서 들어가신 거구나. 그냥 얼게 뭐 요즘처럼 막 그렇게 취업을 해야 밀려간 되니까. 사람은 아닙니다. 공무원이니까 해야 돼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근데 또 덩치는 워낙 커요. 지금 봐도 거인 같은 분이 그때는 독보적이셨겠어요. 키나 뭐 이런 것들도 건장한 것도. 근데 제가 저 강력형사 돼서 딱 들어가 보니까요. 그때는 덩치 보고 형사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정말요? 엄청 컸어요. 아마 가끔 영화에서 보시면 저게 형사야, 조폭이야, 조폭이야. 구분 안 되는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옛날 영화. 사실 그거 비슷해요. 그 당시 그랬어요. 저보다 더 조폭스러운 사람 많았어요. 근데 거의 평생을 강력계 형사로 하셨다는 건 알았는데 처음에는 아까 뭐 순경이라 그러셨어요? 경찰. 네, 다른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경찰하고 형사가 뭐 다른 거야부터. 그럼 처음엔 일단 순경 경찰로 들어가셔서 예. 나중에 강력계 형사가 되신 거예요? 아니 이게 참 잘못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형사도 경찰이에요. 그렇죠. 예. 일단 경찰에 입문해가지고 경찰이 돼야지 그 경찰 중에서 이제 또 강력 형사를 따로 이제 또 뽑아서 그 파트에서 일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에 입문해가지고 일단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면 1년 남짓 이 파출소에서 또 지구대에서 기본적으로 근무하도록 돼 있고요. 그 기간이 끝나야지 그 이후에 이제 형사과라든지 이런 데를 발탁을 해요. 근데 제가 잘 잡았어요. 잘 파출소 순경 노릇하면서 순경으로 근무하면서도 참 내가 생각해도 도둑놈들을 정말 잘 잡았어요. 그렇다면서요. 도둑놈을 잡는데도 막 날라다녔다고 소문났던데. 네, 진짜 잘 잡았어요. 아니 그렇게 막 새내기 풋내기 경찰이 안 겁났어요? 겁났으면 경찰 애초에 못 들어갔죠. 그래도 신입사원 때는 회사 들어가도 되게 좀 이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도둑놈 잘 잡는 거죠. 야, 타고난 거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날아다니니까 강력계에서 러브콜을 보내신 거구나. 네. 그래서 저는 뭐 파출소에서 1년이 기본인데 네. 한 8개월 정도 돼가지고 형사과로 발탁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빨리 간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눈에 띄신 건 뜻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냥 발탁하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무슨 뭐 시험 같은 것도 보고 이래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발탁도 있었고 아니면 또 시험도 보게 하고 형사 요원 원하는 사람 하면 너무 많으면 그러면 시험 보죠. 그래서 잘라내야 되니까 뭐 이런 형태였는데 그때는 형사가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글프게도 후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강력 형사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겁나고 서로 안 하려고. 왜 의사들도 예전에 외과 의사가 되게 잘 나갔는데 맞아요. 요즘엔 수술 같은 거 안 하려고 좀 다른 쪽이 선호. 그 당시에는 그래도 강력계 형사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던 시절이었나 그럼요. 보네요. 들어가기도 어려웠고요. 어려웠었고. 근데 지금은 안 한다고. 강력계 형사 되면 혹시 조금 더 급여도 나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급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위험한데? 이제 긍지죠. 내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강력 사건을 내가 수사하는 형사다 하는 어떤 그런 뭐 자부심? 단지 뭐 이런 긍지로 그 위험한 일을. 근데 이제 경찰에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네. 장 교수님,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네. 경찰은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잖아요.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그 옷을 입는 순간 단 한순간도 위험하지 않은 순간은 없어요. 맞는 말씀이시죠. 네, 제복 입는 순간 이미 또 그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 언제든지 나한테는 위험이 따른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경찰 들어오지 말아야죠. 저도 좀 반성이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괜히. 아니요. 그나저나 그 32년 경력도 경력이지만 3천여 명이 넘는 범인들을 검거했다. 역시 저는 뭐 뉴스를 통해 잠깐 본 겁니다만 말이 3천여 명이지 그 정도면은 별의별 범인들을 다 잡으셨겠어요. 근데 이제 그 3,000명 검거를 약간의 이제 그 좀 오해가 있는데요. 네. 3,000건 이상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3,000건 이상. 3,000건 이상을 했다는 의미인데 범인은 더 많을 수 있겠네. 3,000건이면 저 머릿수로 따지면 한 건에 10명도 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어떤 뭐 조직폭력배 하나 따면은 한 60명에서 100명 머릿수가 되니까 인원수는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네요. 이제 일반적으로 경찰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사들은 내가 몇 명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몇 건을 취급했다. 그러네. 3,000건 이상을 취급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검거 인원은 더 많을 수도 있지요, 사실은.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아, 저는 3천 명인 줄 알았어요. 네, 3천 3천 건 건이면 이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와, 그치. 3천 가구랑 3천 명은 다른 거니까, 그렇죠. 예. 잠복 근무도 수없이 하셨겠어요? 형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근무가 뭘 것 같아요? 혹시 잠복 근무예요? 예. 1번이 잠복 근무예요. 이제 우리 형사들 은어로는 네. 이제 꼬미 쓴다고 그래요. 꼬미. 오미? 야, 오늘 누가 꼬미 쓸래?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 어. 형사들 은어예요. 꼬미라는 의미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하여튼 꼬미 쓴다고 그래요. 예. 야, 오늘 꼬미 쓰는 저는 누구냐? 그러면 전데요 하는데 이미 싫어? 아침에 나올 때 내가 오늘 꼬미구나 그런 생각하고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기분은 안 좋아요. 엄청 힘들거든. 왜? 그냥 오히려 거기- 편할 수 있잖아요. 가만히 이제 있는 그 게. 잠복 근무라는 아. 게 대체로 이런 거예요. 범인이 그 집에 나타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거기 가서 지켜야겠죠. 그치. 그러면 이제 이제나 저제나 나타나면 따야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거의가 터무니없어요. 나타날 확률은 진짜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이제 이를테면 예를 들면 신창원이 사건 때 아, 네. 신창원이 사건이 났을 때 신창원이의 초등학교 여자 동창 시집간 집까지 가서 우리가 그 집 앞에서 지켰어요. 그게 한번 생각해봐요. 신창원이가 초등학교 동창 여자 동창 그것도 여자 동창이 결혼해서 남양주가 산다. 그 남양주까지 와서 그 접촉하겠어요? 애인도 아니고 여자 네. 동창.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어떤 연결관계에서 올 수 있으니까 잠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죠. 이제 그런 데 가서 막연히 무료하게 있으면 엄청 답답하죠. 그러겠다. 기다리면서도 이거 예. 확률 적은 거 알고 기다리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또 필연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잡을. 근데 만약에 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 가서 잠깐 있었는데 순식간에 신창원이가 그 여자 동창을 만나서 차비를 한 10만 원 얻어가지고 간 게 나중에 드러났어. 그럼 옷 벗어야 돼요. 그렇지. 갔다 그렇죠. 왔는데 못 잡았으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앉아서 한 사람은 죽으나 사나 눈 뜨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대로 잠자야 되는데 잠복이 불편해요. 아니 불편한 정도겠어요. 재미나게 봤던 영화 중에 그 치킨 장사하던 영화가 뭐더라? 그 잠복 근무인가? 제목 자체가? 뭐 그 자체가 잠복 위장 맞아요. 하는 거. 대박 났던 영화인데 실제로 그렇게 위장으로 뭐 직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거는 아니라. 영화고요. 그 그 정도의 예, 그렇겠죠. 예. 가게를 차려놓고 할 정도로 수사비가 지급되는 사실은 없고요. 수사비도 없고. 위장해서 직업하는 거는 있어요. 해보신 거 뭐 있어요? 해봤잖아요. 뭐 제가 뭐 방송 많이 했지만 번데기 장사도 해봤고. 정말요? 그건 이제 잠복 근무하다가 너무 추워서 한 거고. 번데기를 팔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못 움직이니까. 너무 추운 한겨울에 이제 발 동동동 굴르면서 이거 보니까 번데기 그 장사 그 연탄 그 아궁이 놓고 위에 솥 올려놓고 하니까 고기 있으면 얼마나 뜨뜻해요. 김이 모락모락하고. 그 퍼먹어 가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 이외에 무슨 위장 취업 같은 거는 영화고요. 다만 이제 복장 같은 건 많이 해요. 복장은 뭐 그 잠복하는 현장에 어울리는 복장. 만약에 잠복하는 현장이 지하철 공사를 한다. 예. 그러면 지하철 공사장 가고 조끼 하나 얻어 입고 왔다 갔다 하면 공사장 관련된 사람으로 그렇죠,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형태. 최대한 티가 안 나는. 그렇죠. 그런 형태. 직업을 한다기보단 직업인 것처럼 그런 그렇죠, 위장은 그렇죠. 많이.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장이네요, 위장. 예, 그죠? 예, 예. 범인을 3천 건을 잡았다고는 했지만 다 잡은 건 당연히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못 잡은 범인들도 있을 테고 혹은 잡았다 놓쳤던 범인들도 있을 테고. 잡았다 놓친 범인은 다시 잡았으니까 결국은 잡은 거죠. 예. 뭐 잡았다가 이거는 이제 저 신임 경찰들 형사들이 신경 써야 될 문제예요. 수갑을 채우고 이제 뭐 교도소로 데려다 주러 가요. 데려다 주러 가는데 대체로 이제 이 형사들이 방심하는 게 어느 순간이냐면 교도소 앞에요. 다 왔잖아 이제. 예. 다 왔으니까 교도소 앞에서는 어차피 풀어줘야 되는데 얘기해요 범인이. 다 왔으니까 좀 느슨하게 해주세요. 어머. 그래 뭐 어차피 풀어줄 거니까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정말 그 순간에 그냥 이 풀어주는데 머리로 그냥 받아가지고 코피는 막 쏟아지는데 수갑 찬 채 도망가 버리니까 모내기 할 때인데 막 그냥 논밭으로 막 도망가는데 그걸 쫓아가서 그거 놓치면 내 인생 끝나니까
그 잡아다가 다시 이제 구속하고 뭐 이런 그 사례도 있는데.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지금 웃으면 안 그때 되는데. 콧병 부러졌었죠. 아, 근데 정말 그때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쵸 얼마나 그 잡은 범인을 놓친다라는 그게 금요. 예. 얼마나 그 잡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그죠? 그거는 그래도 그나마 쫓아가서 잡았는데 또 한 번은 저 대구 쪽에 이제 수배자라고 그러지, 기소중지자. 예. 그 이제 우리 저보다 고참 형사님하고 그쪽에 가서 이제 대구 쪽에서 우리가 수배시킨 사람이 대구 정도에 가서 잡힌 거예요. 그럼 연락이 오면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예. 그 데리고 올라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화장실은 안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 보니까 화장실 가서 보니까 뭐 창문도 요만하고 충분해요. 그리고 도망갈 게 없어. 네, 도망갈 데 없어서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 나중에 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걔는 아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재래식 형태로. 아, 얄뻑.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뚫린. 재래식으로 빠져서 또 창이 있는 거예요. 저 벽 쪽으로. 그걸로 도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혼난 적이 있고 결국 나중에 다시 재검거했지만 검거했는데 물론 다 씻었겠지만 그럼 잡는데 똥냄새 나는 것 같더라고. 여전히. 근데 정말 그 범인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는 있지만 범인들의 심리도 대단하다. 그죠? 어쩜 그렇게까지 도망. 그렇더라고요. 화장실을 밑으로 내려가면 저쪽으로 또 이렇게 환기통 거 같은 게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게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많이 놓쳤대요. 그 휴게소에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전국에 있는 형사들이 거기에서 호송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가고 놓친 경우가 꽤 많았다는 거예요. 강력 형사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접했던 살인 사건 그런 건 기억나실 것 같아요. 첫 사건이니까 기억나죠? 유명하지 않더라도 네, 기억나죠. 혹시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치정 관계로 이제 살해했던 사건인데 사건 현장 신고받고 들어가서 집안에 들어가니까 온통 완전히 이 피죠. 그럼 시신도 시신이 없어요. 들어가 보니까 저 살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엄청 그 주변을 막 꼼꼼히 살피는데 옆에 딱 보니까 나는 어떤 나무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묘목 무슨 고목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시신이었어요. 그럼 그게 어쩌면 얼마나 300여 군데 이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사실은 육안으로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잔인한 범행을 했던 범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그 범인 추적해 가지고 이제 검거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험한 경우도 많이 겪었죠. 그럼 그게 첫 살인 사건이자 처음으로 시신을 본 시신은 이제 사건이었었겠네요.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도 일반 변사 사건, 길에서 동사했다든지 아니면 안전사고 같은 게 있어서 사망했다든지 이런 시신들은 많이 보게 되죠. 강력 경사 되기 시신은 전에도 형사들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은 시신은 아마 자주 접하게 돼요.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저는 그게 보통 직업은 정말 아닐 거라는 생각이 그것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그 환자 그 시신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꿈에 나타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나타나요. 혈기왕성해도. 저 초기에는 살인 사건 현장 가면 피해자가 꿈에 나타나 가지고 우는 게 막 꿈속에서 나타나 가지고 뻘떡 깨 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꼭 잡아달라고 그러는 건가? 너무 억울하니까 담당 형사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우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들으면 그날 저녁에 잠 안 오죠. 근데 이제 이 형사들이 무슨 특별하게 일반 공무원들보다 사명감이 더 높아서 정의감이 불타올라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현장에 딱 갔는데 시신이 누워 있어요. 공격당한 부위가 막 목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보면서 형사들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죽어갈 때 그 아픔 같은 게 다 느껴져요.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네가 죽였단 말이지. 이 사람 얼마나 아팠을까. 내 이놈 꼭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의 아픔 같은 게 일종의 빙의같이.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목이 아플 때 있어요.
공격한 부위가 전부 목이면 며칠 동안 수사하면서 계속 목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피해자의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그 가해한 놈을 꼭 잡겠다는 의지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현장도 안 가보고 얘기하는 분들 보면 제가 갑갑하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도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현장에서 그 마주쳤을 때 그 네. 그 느낌이 어쩌면 끈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필사적으로 정말. 근데 그렇게 해서 범인을 만약에 잡고 나면 아무리 이게 남의 일이지만 그런 마음이 일단 든 사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욱해서 정말 그런 건 없어요. 아유, 되게 이성을 또 차려. 많죠. 그래서 이제 그 고참 형사들이 어렵게 범인을 검거했을 때 초임 형사들하고 둘이만 있게는 안 시켜요. 사람이기 때문에 울컥해가지고 막 손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만두라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참 형사들이 초임 형사들한테는 그 큰 강력 사건의 범인들을 혼자 이렇게 둘이 있게 놔두지는 않아요. 아니 그렇고 왜냐면 멋있는 말이야 뭐 그래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하나의 인격체다 이렇게 멋있게는 말할 수 있지만 그죠. 막상 그렇게 잔혹하게 끔찍한 어떤 이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을 눈앞에 보면 그 얼마나 그런 우라가 치밀죠. 예, 정말 이렇게 속된 말 똑같이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 왜 안 드시겠어요? 게다가 또 이렇게 정의감이 높으신 분이면 근데 그걸 또 한편으로 참아야 되는 직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거 못 참으면 결국은 옷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이렇게 때려 잡을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범인은 잡되 막상 잡았을 땐 또 굉장히 침착하게 법대로 차근차근 해야 되는 이 직업이 보통 의지로는 특히나 교수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런 분은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런 그런 경우가 그 있기는 해요. 사건이었구나. 예, 어떤 사건이 들어왔는데 네. 참 오래전에 된 사건이에요. 정말 잔인한 범죄자들 4명이 있었어요. 그 사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예. 그래서 그 4명만큼은 어떠한 형태로는 꼭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넉 달인가 5달 진짜 집중적으로 매달렸어요. 근데 딱 나오더라고요. 누구한테 이거 제보를 들어보니까 저 파주 쪽에 있는 야산에다가 요놈들이 텐트를 쳐놓고 4명이 생활한다. 이런 그 어떤 그 소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권총을 차고 나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때만 해도 혈기왕성한 형사반장이었어요, 제가. 야, 걔들 칼 들고 있고 낫 같은 거, 도끼 같은 거, 손도끼 같은 거 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위험한 이 범죄자들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막내 형상 때 내가 총을 주면서 그냥 덤비면 쏴버려. 근데 이제 그때 심정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것들은 차라리 정말 현장에서 덤벼가지고 사살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가면서 살아갈 가치가 있을까? 이제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덮쳤어요. 텐트 딱 있는 데 가서 확 걷으면서 나와! 했더니 강력 범죄를 저지른 놈들이 더 조심을 해요. 왜? 언제든지 총 쏠 거라는 거 알아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손을 귀까지 붙이고 나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 형사가 좀 덤벼줘야 되잖아. 그렇지. 안 덤비니까 그 앞에 보니까 낫이 있어요. 발로 자꾸 차주는 거야. 들으라고. 오직하면. 제발 들어라 임마. 이거 들어라. 그래 너 쏘지. 안 들어요. 근데 법을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네, 사실은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이 범행 수법 자체를 보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과연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한 공간 속에서 같이 숨쉬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뚜짝 겪으면서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된다. 형사는 잡아서 검찰로 넘기는 것까지만 직무다.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건 말건 우리하고 관련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자꾸 애를 쓰죠. 낫을 툭툭 쳐서 이렇게 도발을 유도할 정도로 그 흉악한 놈들, 그 놈들은 결론은 잡으신 거고. 그렇죠.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몇 년을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를 살아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법에서 얘기하는 특수강간이라는 얘기 있거든요. 특수강간, 예. 특수강간이라는 거는 2인 이상이 어떤 윤간이라고 얘기하는 2인 이상의 어떤 성범죄 아니면 흉기를 들고 여성을 이제 성폭행하는 경우 이제 특수강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7년 내외, 7년 남짓. 너무 적다. 사실은 그 사람들 너무 7년 주는 건 싸요.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성범죄 관련돼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게 뭐 있겠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건 성범죄자였었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사람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뭐 발로 지금 아예 하죠 뭐. 예. 그 네? 성범죄 얘기도 아예 하죠 뭐. 워낙 성범죄가 많아요. 예, 발로 계속. 발로 이렇게 차준 거는 사실 불법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당연하죠. 그러나 예, 이제 예, 명백히 예. 말할 수 있는 거는 공소시효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떠드는 겁니다. 네, 그럼 뭐 오직하면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뭔지 다 알죠. 뭐 가까이 있는데 낯을 찾았겠어요. 멀리 있는데 그냥 조금이라도 그 마음은 다 알죠. 뭐 절대 7년이면은 강력범죄 안 됩니다. 걔네들은 나왔겠네. 더 진즉이 나왔겠죠. 진즉이 나왔겠지만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이 또 그대로 사회생활 하겠어요? 근데 저희 계속 들락거리다 교도소 있겠죠. 사건 관련된 뉴스 같이 하면서도 교수님도 많이 강조하셨지만 뭐 우리 다른 패널들도 물론 같이 했지만 어떤 사건을 다루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 사건에 푹 빠져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입이 우리도 조금씩은 되잖아요. 한 장을 못 봤더라도. 근데 정작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딱 받고 나온 형량을 보면 또 한 번 그렇죠. 배신감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법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나마 뭐 작년에 뭐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앴니, 뭐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앴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는데 없애도 그게 또 뭐 제한이 있다면서요? 성범죄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제한적인 거죠.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공소시효는 없어졌어요. 성인 여성들이 성폭행 당한 거에 대한 공소시효는 쉽게 얘기하면 과학적인 증거가 만약에 범죄 현장에서 발견됐다. DNA라든지 이런 게 네.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범인을 검거 못했다. 그러면 10년을 연장해줘요. 기존 공소시효에서 10년을 연장해주고 예.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진일보한 거예요. 그나마도.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살인범죄는 이제 없어졌어요. 예. 살인범죄의 공소시효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성범죄자의 그 있던 공소시효 이것도 없애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예. 이유는 사람의 목숨을 끊는 중범죄가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소시효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그놈은 사람 죽인 놈은 죽는 날까지 쫓김을 당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잘 없어졌어요. 근데 이른바 얘기하는 성폭행범, 강간범이라고 그러죠. 그 강간범도 저는 공소시효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목숨을 꼭 끊어야지 그 사람을 죽인 겁니까? 어떻게 보면 강간범은요, 그 여성의 영혼을 죽인 놈이에요. 똑같이 사람 죽인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숨 쉬고 있다고 살은 겁니까, 꼭?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저는 살인사건, 이건 당연히 없어졌으니까 이제 됐고, 강간범,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또 제 주장, 뭐 제가 쓴 논문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많이 동조해주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조만간 하여튼 뭐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나마 지인 일부에서 성범죄 공소시효 없어졌다고 그렇게 뉴스가 크게 나왔던 거는 어디까지나 미성년자에 한한 거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그럼 미성년자도 아니고 어떤 과학적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예전과 똑같은 공소시효인 거예요? 예. 그게 몇 년이죠? 뭐 10년인가 뭐 밖에 안 됐죠. 10년 남짓이죠. 강간. 10년 남짓.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동 특히 뭐 이런 경우에 지금 물론 없어졌다고 합니다만 결국 성인 됐을 때 다시 범인을 만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없앴지 예. 성인은 마찬가지로 10년 예, 공소시효 후에는 있는 거예요. 그 범인이 사회에 돌아다니다가 마주칠 수도 있는 이런 그렇죠. 공포에 항상 그렇죠. 여전히 놓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성범죄죄는 강간죄는 전 공소시효 없어진다고 봐요. 왜 이렇게 더뎌요, 법은? 우리 항상 하는 말이죠. 왜 이렇게 더딜까요? 저 당장에 바꿔야 될 게 엄청 많거든요. 이제 한 수년 전부터 스토킹 처벌법 만들자고 우리가 막 맨날 얘기했었죠, 방송에서. 그건 어떻게 됐죠? 이제 겨우 작년 10월 21일 날 이제 겨우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맞아요, 스토킹 처벌법. 맞아요. 자그마치 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할 만큼 당하고 난 다음에 다 당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밀려서 만드는데 그 여의도 계시는 분들이 몰래 댕기면서 싸우지 말고요. 이런 거 하셔야 돼. 이런 거 해야지 다음 투표에 나오면 막 찍어줘요, 국민들이. 스토킹 관련된 범죄는 처벌 형량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교수님 마음에는 그거는 좀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정도의 아직 처음이라 뭐 형량인데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죄명을 만들어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이 자체로 큰 의미를 좀 주고 있고요. 그래서 맨날 또 화내시던 것 중에 하나가 데이트 이런 얘기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데이트 폭력 그러니까.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죠. 데이트 폭력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데이트 폭력 당했대제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지가 사귀던 그 남자친구하고 투닥투닥 하다가 그 남자애가 못 참아서 한 대 때렸구나. 그 사귀는 관계 속에서 그냥 어떤 감정 싸움으로 우발적으로 폭행이 일어난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을 때린 거는 오히려 친한 사람, 사귀는 사람 때리면 더 안 되죠. 그렇죠. 가중처벌이죠. 그럼 오히려. 그런데 그걸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름을 넣어버리니까 이게 자꾸 저 경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저거 너무 똑같아요. 맞아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사귀던 사람들이 그냥 폭력인 싸운 거예요. 것 같이. 그렇죠. 그냥 폭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순화가 됐어요. 교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셔서 아직 노래 불렀어요. 우리 제가. 방송에서도 이제 그렇게 네. 단어 안 쓰고 막 네, 우리끼리 많이 그랬잖아요. 도와주더라고요. 그렇게 예. 단어 쓰지 말자 예, 그러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형사 시절에는 범인을 손으로 잡았지만 형사를 그만두신 지금도 계속 그 뭔가 형사로서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저도 그렇고 뭐 지금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 그 범인을 쫓고 있는 듯한 어떤 그 강렬한 형사의 모습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수님한테는 조금 상처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교수님이 얘기 물어보시려고 그러는 거죠?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32년 경력에 퇴직한 김복준이로 하여금 실패한 형사, 나 자신이 스스로 나는 실패한 형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사건, 그 사건이 이제 있는데 그게 2002년도 발생했던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이에요. 워낙 사건 자체도 또 끔찍했어요. 예. 학교 끝나고 어린애가 그때 중학교 2학년생이었는데 전화해요 엄마한테. 엄마 나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하고 집하고 학교까지 거리는 뭐 5분 이내의 거리인데 그게 이승에서 그 아이의 마지막 목소리예요. 2002년 11월 5일 18시 18분 18초경 전화입니다. 그게. 그 사건 그 이후로 아이가 없어지고 94일 만에 아이가 없어진 데에서 한 7.4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떤 배수구에서 완전 나체 상태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시신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손톱과 발톱에 빨간 매니큐어를 칠해놨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제 발생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급하게 그 경찰서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가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본부를 거의 1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수사본부를 차렸었는데, 결국 그거 해결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평생의 한이기도 하고, 또 나한테 실패한 형사라는 그 오명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죠. 형사는 본인한테 배당된 사건 중에서 특히 살인 사건을 해결 못하고 퇴직하면 결과적으로 실패한 형사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항상 본인 빚이죠. 저는 빚이거든요. 그 아이한테 항상 미안하고 그 아이한테 늘 죄진 것 같고 그런 거죠. 근데 그 포천 여중생 사건이 2000년대 초반에 생긴 범죄잖아요. 2002년, 예. 그리고 교수님이 그만둔 게 아까 13년이라고 예, 하셨죠. 예. 그럼 거의 11년인데 그럼 그 11년 동안 계속 그럼 그 사건은 수사 진행 중이었다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한 사건에만 계속 매달려 수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수사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사 중이 아닌 거죠.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그 사건을 맡으셨어요. 그 수사를 진행하다가 뭐 예를 들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진척이 없으면 다른 사건을 계속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른 사건들도. 다른 사건 해야죠. 그럼 다른 사건을 하면서도 이거를 계속 조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아직 가망이 없는 건 일단 조금 미뤄두고 다른 걸 일단 먼저 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손을 놓다시피 하지요. 형사들이 지금 당장에 들어오는 사건도 바쁘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사건 다른 거 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그거 못 놓겠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 아이 겨울에 발견이 됐는데 94일 만에 발견됐는데 나체 상태에서
죽어 있는 아이 진짜 입을 덮어주고 싶었던 그런 아이인데. 아픈 그래서, 얘기이긴 하지만 음, 그래서 뭐 제가 교수님 알잖아요. 교수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도 그래서 교수님이 별짓 다 했다고 들었어요. 네. 뭐 오죽하면 진짜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잡아야 될 범인이에요. 14살에 불과한 여중학교 중학생 여학생을 데려다가 그 정도 범죄를 저지르고 시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유기한 놈이라면 그럼 꼭 잡아야죠. 꼭 잡아야 되는데 아마 그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는 하중은 저만 느낀 건 아니에요. 수사본부에 동원됐던 모든 형사들이 정말 꼭 잡자 이거만큼 우리가 꼭 잡자 하고 매달렸는데 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게 안 풀리고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윤형사가 고윤 삐처리 해주세요. 그 윤형사가 그 스트레스 검거하지 못한 스트레스 뭐 이런 것 등등으로 수사본부가 차려서 수사하는 과정에 농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 교양수부라고 그러죠. 경찰 수첩 거기에다가 한 40페이지 정도 그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는 회환 같은 거 뭐 이런 거 등등 그걸 써서 놓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동료가 먼저 하늘나라로 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만큼은 잠깐만. 휴지 좀. 속상해. 에이 이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내가 막 눈물 나려고 그래. 어떡해. 윤영사 나하고 가까워. 근데 그분도 되게 정의로운 분이었나 보다. 그죠? 그 아이가 너무 안 됐었나 보다. 겨울에 거기서 발견된 게. 어떡해. 아유, 그 윤영사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걔한테도 미안하지 내가 붙잡아줘서. 걔가 진짜 제일 아마 검거했다면 그 윤영사가 잡았을 텐데. 동료 형사였어요? 윤 경사였는데 그 친구가 하여튼 극단적인 선택을 그 윤영사가 해버리니까 이제 사건이 뭐 이게 뭐 사건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뒤죽박죽 막 이렇게 이제 돼갖고 또 윤영사가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잡으려고 많이 애썼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한 1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했어요. 요만한 단서라도 있으면 다 했어요. 뭐 혹자는 뭐 그 손톱에 칠한 매니큐어 성분을 제대로 조사를 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매니큐어 이 제품은 다 샀어요. 우리가 다 사가지고 다 그 손톱에서 긁어낸 그 이 성분하고 대조도 했고 심지어는 5일장마다 쫓아다니면서 뭐 중국에서 마구잡이로 들어온 뭐 500원짜리 그 뭐 매니큐어 또 아이들 완구류 제품에서 쓰는 그 인형한테 칠해주는 매니큐어까지 다 사가지고 거의 뭐 방 하나가 다 매니큐어 있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해봤는데도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와중에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또 말이 안 되지만 또 전국에 있는 강력 형사들이 또 그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점 보는 거. 맞아요. 아니 영화도 있었어요. 하도 가서 어디 이제 기댈 데도 없고 뭐 이 단서도 없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면 이제 점도 보러 가는데 근데 그 점쟁이도 알아요. 조금 전에 강력 1팀에서 왔다 갔는데 또 다음 날은 강력 2팀에서 오고 그냥 맨 똑같은 얘기만 해주는 거지. 뭐 동쪽으로 가라 뭐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한 번은 나 아는 사람이 아주 최근에 그 신내림을 받았다. 그런 그 무속인 여성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해보자. 그 현장에 데려다 달라고. 아이가 발견된 현장에 데려다 달라고. 또 밤 시간대 그 아마 아이를 유기했지 않겠어요? 낮에 유기했겠어요? 그렇죠. 밤 시간대로 간주라고 밤 시간대에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 그다음에 나하고 같이 근무하는 형사, 그다음에 그 무속인하고 갔어요. 그
배수구 앞에 가서 그 촛불을 켜놓고 뭐 이제 그러더니 갑자기 그 무속인이 빙의가 됐어요. 빙의가 돼가지고 막 아빠 억울해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옆에 따라왔던 그 아이 아버지가 그냥 벌떡 나자빠지는 거예요. 자기 딸 목소리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 무속인이 아빠 억울해 억울해 막 그러는 울면서 억울해 그러는데 빙의가 돼가지고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나이가 한 40대 되는 여성인데 중학생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내기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긴. 그런 거 믿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날 밤에 뭐 그 무속인이 무슨 단서가 되는 단추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밤새도록 그 인근에 있는 야산을 다 휘젓고 다녔어요. 못 찾았지만. 그러더니 그 무속인이 이제 갑자기 그 아이 방에서 잠 좀 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여중생 아이 집에서 방에서. 아, 그래서 주무시게 네, 되신 그래서 거구나.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틀을 잤어요. 그 방에서. 이틀을 자고 이틀째 되고 끝나는 날 나오더니 이 무속인이 거울 앞에 화장실에서 막 그 말을 하는데 입 모양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뭘까? 이제 결국 뭐 무속인 뭐 특별한 거 없고 생김새 대충 얘기했는데 그거야 뭐 믿을 수 없고. 그 무속인의 입 모양을 내가 한 수백 번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무슨 거를. 말인가? 그랬더니 내가 추적하고 있고 내 나름대로 용의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이더라고 이게 이렇게 입모습이. 지금도 불가사의고 여전히 저는 그 손 놓지는 않고 있어요. 이거 이 방송에서 처음 하는 얘기 같으네. 우리 네, 저 처음 유튜브에서 들어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그 입모양을 한 수백 번을 해봤더니 하여튼 내가 쫓고 있고 내가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내가 직접 자보자. 무속인이 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아이 이불 깔고 이 아이 침대에서 내가 잠을 자고 한 이틀만 자면 아이가 꿈속에 나타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 아이 방에서 진짜 한 이틀 잤어요. 그 아이가 쓰던 침구 예, 그대로. 그 아이 쓰던 저 침대에서 잠잤어요. 이불 덮고 한 이틀 자봤는데 근데 나한테는 꿈에도 안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름아름 많이 알려져가지고 지금 저한테 그 질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우, 그게 그 피해 아이의 집에 가서 그 아이가 썼던 이불을 그대로 덮고 잠을 잘 정도라는 거는 이게 뭐 그냥 흥미거리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감정이 느껴지니까. 아니, 그리고 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진짜로 이런 형사가 세상에 존재할까 할 정도로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경찰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경찰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느낌 자체가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같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을 아니에요. 때. 근데 그렇잖아요. 다른 형사 저보다 그런 분들이 더한 형사들도 많아요. 실제로. 그러면 저 내 위에 선배들 뭐 정말 거의 목숨 걸고 뭐 그거보다 더한 뭐 그 사망한 사람 그 이 묻은 묘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그 머물면서 제발 좀 나한테 말해달라고 이랬던 형사들도 예전에 있었어요. 하여튼 그랬다가 만약에 또 잡으면 또 그만큼 또 그 본인 누가 알아주는 보람이 아니잖아요. 그 그거는 보람은. 강력 그렇죠. 형사는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기 스스로 미쳐서 하는 거예요. 미쳐서. 미치지 않으면 강력 형사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 누가 또 그런 방식으로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그건 아니고요. 그러고 보니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말 범인 잡는데 미쳐 있는 광인. 네, 광인. 예. 그 강력계 형사를 굳이 설명하자면 정의하자면 타고난 그렇게 광인일 수도 있죠. 광인. 제가 지금 광인과 같이 앉아 있군요. 그러네. 예, 영광입니다. 이런 광인과 같이 있는 건 사실 영광이죠, 뭐. 아유, 근데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그때 너무 증거나 이런 것들이 또 네. 아무리 그치 2000년대라고 해도 얼마나 지금하고 또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어쩌면 지금이었으면 조금이란 단서를 더 잡았어요. 잡았을 지금 수도 같으면 있는데 그래서 더 억울한 것도 있으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이게 시간을 돌릴 수가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 포천 가실 때 예. 어쩌다 포천 가실 일이 있으면 또 결르죠. 여전히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포천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아이가 초코파이하고 사탕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들고 가서 이제 이렇게 배수구 들여다 보면서 놓고 야
아저씨 포기 안 했다. 아저씨 포기 안 했고 또 아저씨가 못 잡아도 아저씨 후배들이 반드시 잡아줄 테니까 기다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거기 개발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게 현장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배수로가? 그 없어져서 이제 그 배수구 이렇게 들여다볼 수는 없고 차 타고 가서 이제 그 옆에 내려놓고 그 비슷한 데 가서 잠깐 서 있다 오는 거죠. 우리 후배들이 잡을 거예요. 이제 결국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범인을 못 잡고 뭐 안 잡은 건 아니지만 못 잡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셨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강력계 형사가 미제 살인 사건을 두고 나온 것 자체가 실패한 형사라고 본인 이제 본인을 평가를 하셨는데 아직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안 끝났죠. 교수님, 예, 솔직히 말하면 교수님 말씀은 이제 현직 개념인 거고 네. 저는 교수님이 요즘도 TV에 나와서 너 범인 나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네. 하시는 말씀 듣고 되게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눈물이 쾅 돌았거든요. 그때 느낌이. 지금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만약에 범인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너는 죽는 날까지 추적할 거니까 반드시 잡힐 거고 반드시 잡힐 거고 내가 못하면 내 후배들이 대를 이어서라도 잡을 거예요. 묘에 저 죽어서 묻혀도 묘라도 파헤칠 거니까 그러니까 발 뻗고 자지 말라고 하시도 이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고 진짜 제가 다 분하네요. 우리 울어 우리 지원 PD도. 아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 교수님만 알고 교수님만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끔 한숨 나오는 경찰들 이야기를 이제 뉴스나 이런 걸 접하면 아우 다 김복준만 같으면 사실은 우리나라 범죄자가 훨씬 더 많이 잡힐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모시고 얘기를 나누니까 조금 그래도 다행인 게 교수님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고 교수님 같은 또 그런 형사님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절대 다수 형사들이 자기가 맡겨진 본인한테 배당된 사건에 집중하고 있고요. 거의 함몰돼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 같은 사람은 뭐 어떤 그냥 범인을 꾸준히 쫓았던 그냥 형사의 한 종류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절대 다수 형사들이 그래도 욕을 하건 말건 뭐 저평가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개념 없이 신경도 안 쓰고 앞만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래도 지탱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맞네요, 그렇죠? 네, 그럼요. 범인 잡는 네. 사람들이 뉴스에서 뭐라고 하나? 또 이거 신경 써서 그거 신경 쓸 그러니까, 필요 없죠. 예. 바빠요. 그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더라도 교수님이 그냥 많은 형사 중에 한 명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되게 특출한 형사는 맞았을 것 같아요. 아니, 아유, 제가 저희 아까 그러니까 심각한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그죠? 어쩔 수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아유, 아유. 아니 근데 사건이라는 게 워낙 강력계 사건이라는 게 사실 웃을 수 있는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렇더라도 이제 좀 훈훈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